네, 그럼 이제 2부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들레즈가 시뮬라크르 이론을 통해서 지금 기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제가 이제 새롭게 설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간략히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 기호 관련해서 또 한 사람 그 소개를 하고 싶은 사람은 잘 알려진 그 바르트입니다. 아마 뭐 지적 전통으로 봐서는 거의 뭐 그 포스트 구조주의에 가까운 그 계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들레즈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큰 지적 배경은요. 이 바르트의 말 중에 그 저자의 죽음이라는 논제가 그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본인의 말은 말하는 것은 언어이지 저자가 아니다. 언어는 기표죠. 이 기표가 우리에게 말을 전하고 있고 저자는 이미 그 기표에 한번 담기게 되면 기표가 말을 하고 저자는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저자의 죽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압축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태도가 보여주는 것은 독자의 해석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술 작품을 한 예를 들어보면 그 저자의 무슨 예술적인 의도나 이런 건 사라지고 독자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고 독자의 해석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지금 이런 쪽으로 지금 이론을 몰아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련의 태도를 묶어서 과도한 해석주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가 그 과도한 해석주의에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왜 이 같은 계열이라고 보냐면은 이 기호들의 놀이를 제동하는 장치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 기호적 해석을 제약하고 있는지 대해서 다 건너뛰고 있죠. 그래서 이 계열에 속하는 이론가들은 상당히 극단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차이의 놀이니 무슨 우연이니 뭐 이런 그 독특한 용어를 써가면서 그 기호의 자유로움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었지 실제로 기호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닥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호 개념은 기본적으로 구조주의가 제공한 기호 개념이고 거기에서 극단화된 이론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호적 어포던스 이론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정돈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처음에 이제 긴장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줄 보시면요. 모든 예술 작품은 작가의 조형 작업입니다. 이건 물리적 조형 작업입니다. 기표의 물리적인 손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작가가 조형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걸 예술이라고 굳이 부르지는 않죠. 은유적으로 그냥 자연 상태를 야 예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이라 할 때는 작가가 어떤 조형 작업을 해야만 비로소 예술 작품이라고 전형적인 예술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작가의 주된 작업은 조형 작업입니다. 기표에 물리적으로 손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왜 하는 것일까? 물리적 조형 작업이 기호적 해석을 제약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어떤 해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작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의 물리적 조형 작업은 특정한 해석을 유도한다. 이것은 다른 해석을 금지한다는 말로 제가 같은 말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특정한 해석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기호적 의미는 말 그대로 무한정 자유로운 놀이 문제도 아니고 떠다니는 무슨 그런 부유물도 아니고 뿌리를 갖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 뿌리란 것은 작가의 물리적 경험이 이 기호적 사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부가 사상이 되고 독자는 독자대로 자신의 물리적 경험으로부터 확장된 어떤 경험을 또 이 기표의 사상을 하는 방식으로 해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또는 아무 결정도 되지 않는다. 이 두 이론 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경험에 맞지 않는 설명으로서는 부적절한 설명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티에 대해서 제가 그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 체험주의적인 시각에서 독자의 해석이 의미를 갖는 만큼 작가의 의도 또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양방의 긴장 상태에서 기호적 의미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식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적 어포던스 개념을 동원해서 아까 그 긴장 상태를 정상적으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더 중요한 사실은 기호적 경험의 확장이 물리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지만 기호적 경험은 물리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호적 경험이 확장될 때 은유, 환유, 심적 영상, 원형 효과 등 다양한 상상적 기제를 거쳐서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호적 확장이죠. 이 때문에 기호적 경험은 물리적 경험으로 환원될 수가 없습니다. 환원이 되려면 거꾸로 계산되는 그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은유, 환유, 심적 영상, 원형 효과 이것들 공통적인 특징은 비법칙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제를 거쳐서 기호적 확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출발은 물리적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 환원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확장이 다양한 변이를 드러낸다는 것이고 그러나 물리적 경험이 기호적 경험을 제약한다는 이 확장이 비법칙적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 경험이 제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제한적인 확장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변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경험이 기호적 경험을 제약한다. 이 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물리적 경험이 기호적 경험을 1대1로 결정한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리적 결정론이 아니고 기호적 경험의 이해 가능성의 폭을 물리적 경험이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변이가 일어나겠지만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확장은 일어나지는 않겠죠.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종적 조건에 근거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형태의 확장 이렇게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할 수 있는 폭 안에서 확장이 이루어지고 변이도 생겨나는 것이지 무제약적인 그런 형태의 확장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기표를 조작하는 방식의 예를 몇 개를 한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요 보이스피싱 관련된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의 캡처 화면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보이스피싱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뭐 이게 화면에 드러나 있지만 이제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화로 목소리만 듣겠죠. 그러니까 기표의 조형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기표의 조형을 통해서 특정한 해석을 유도한다 그랬는데 이때 사용하는 기표는 소리 언어 기표죠. 전화상으로 사용하는 언어 기표예요. 그래서 특정한 해석을 하도록 사람들을 현혹을 하지요. 그래서 거짓말이 효과를 가지려면 실제로 특정한 해석을 유도하고 그 상대방이 그 해석에 빨려들어야 할 텐데 이 성패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 사람들 뭐 이제 그 코미디 프로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뭐 연변 어투를 없애려고 하는데 서울말씨처럼 쓰다는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전화 받는 사람이 금방 눈치채고 이 지금 기표 조작이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원하는 대로 그 피해자의 해석을 유도를 못하죠. 그래도 되는 사람이 있긴 한다고 그럽니다만은 많은 실패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기표 조작에 실패를 했고 또 하나는 그 상황을 왜곡을 시켜서 지금 뭐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 상황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의 논리를 만드는 셈인데
아무튼 장시간에 걸쳐서는 결국은 드러나겠죠. 이것이 유양이었다는 사실이. 그러나 적어도 그 짧은 텀, 통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거나 그 뭐 속임을 당하는 그런 시점까지는 이 지금 위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먹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주로 사용하는 게 뭔가 하면은 언어 기표를 사용해서 지금 어떤 전혀 다른 현실과는 다른 구조를 지금 설득을 시킨 경우라고 봐야죠. 우리가 보통 그 배우들의 연기력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뭐라는 것일까? 이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된 기표는 신체 기표입니다. 주로 신체 기표, 얼굴, 표정, 몸 동작, 자기 몸을 직접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신체 기표를 사용해서 가상적 인물 또는 실존적 인물을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는데 그 재현을 통해서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그 뭐 실존 인물이죠. 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이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호적 해석을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독자가 그 영화를 보고 생생하게 뭐 실감을 느꼈다라거나 뭐 사실감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사실이 아니죠. 전혀 가상의 인물이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지금 이순신처럼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화면이라는 또 기표를 사용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한테 전달하죠. 그 배우 하나로 볼 때는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연기력이겠고 그 이제 기표를 조작하는 방식은 뭐 사진 촬영을 통해서 영화라는 그 기술을 동원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아무튼 그 원천적으로는 이 배우가 자신의 신체 기표를 얼마나 그 기술적으로 조작하느냐 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 조작이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강하게 미치고 독자들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기력이라고 말한 건 사실은 그 내용이 주로 표정이나 동작이나 목소리나 뭐 자기 신체 기표를 조작하는 능력입니다. 최근에 뭐 미나리 대단한 상 받았다고 해서 그 화면 캡처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얼굴이 조금 가렸네요. 여기 보조적인 도구로 이 윤여정 배우가 평소에 입지 않는 옷, 그 무대에 비슷하게 입었을 법한 그 이민 초창기 사람들 입었을 법한 그 옷하고 형태도 분장도 비슷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소도구 같은 것들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연기력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말씨, 표정, 행동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죠. 자, 이것이 소도구든 또는 말씨든 표정이든 행동이든 이게 기표를 조작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예를 써서 기표를 조작하는 이유는 그 기표의 조작, 물리적인 변형이 독자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런 것이 작동할 리가 없죠. 이 기호적 해석하고 규약 문제를 조금 소개를 할까 합니다. 기호적 사상이라는 개념은 좀 까다로운 개념인데 첫머리부터 지금 그것에 의존해 있습니다만 기호 산출자, 작가죠. 이 작가의 기호적 사상, 작가도 기호적 사상을 합니다. 기표 조작하기 전에 무슨 상을 떠올리거나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어떤 식으로 사상을 하겠죠. 그 다음에 해석자의 기호적 사상. 이것이 본성적으로, 본래적으로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첫 출발점에서 경험의 유폐성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작가의 경험과 독자의 경험은 각자의 경험 안에 유폐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 이 기표라는 매개를 통해서 산출하고 해석하고 이 과정에서 작가와 독자의 경험이 일치하는지 어쩌는지를 확인할 방식도 없고 또 우리 지금 인지적인 구조를 본다면 일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러나 상당히 유사한 어느 부분까지 근접하는 건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치라는 말은 아무튼 곤란한 말입니다. 그래서 경험의 유폐성 때문에 작가와 독자의 경험 내용을 상호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추정을 할 수 있죠. 어느 부분에서 상당히 유사해졌다고. 그 추정마저도
실제로 상대방이 나 이런 느낌을 가졌어라고 또 언어 기표를 써서 작가에게 당신의 작품을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가가 당신의 해석이 내 생각과 많이 일치하군요. 또 언어 기표를 써서 그걸 교화합니다. 기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속하는 방식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기호 산출자, 기호 해석자가 일치하는지 어쩌는지도 곤란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상태로 자유롭게 놔두는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안적으로 우리 일상에 너무 가깝게 들어와 있는 게 규약적으로 대치를 합니다. 규약을 만들죠. 그래서 이 불안정한 해석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 불안정한 해석 구조, 이 말은 불안정한 의사소통 이 말과 같은 말이죠.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가장 일차적으로 가깝게 쓰는 게 규약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안정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언어를 쓴다라 할지, 동일한 화폐를 쓴다라 할지, 동일한 도로 표지를 쓴다라 할지 규약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 하든 말든 행동을 어디에 따라서 하도록 규약을 정하죠. 이렇게 해서 규약을 정해서 비슷하게 행동하고 동일한 교통 표지판에서 동일하게 좌회전하고 이렇게 했다 해서 이 두 사람의 경험 내용이 똑같습니까? 알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규약을 통해서 유사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지만 경험 내용이 합치합니까? 이거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규약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각자의 경험 안에 유폐되어 있고 확인할 방식이 없고 불투명성 속에 살지만 이 불투명성을 완화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그 어떤 규약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규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규약 자체가 우리의 원래 경험의 구조인 거하고 이 규약 사용하는 것을 경험의 모델로 쓰게 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경험하지 않아요. 이런 이론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건 큰 착시죠. 우리 경험의 본성은 유폐성입니다. 그 다양한 변이 실제로 사람들이 유폐성 속에 살고 있고 상대방의 경험을 확인할 수 없고 그러는데 물리적 경험층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상당한 공공성이 있다라고 제가 첫머리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공공성의 내용, 자 우리가 기호적 사상도 다르고 또 다른 경험 축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험 내용을 합치시킬 방식도 없어 보이는데 어느 부분에 오면 상당한 공통성 또는 공공성이 드러납니까? 신체적 물리적 층위로 오게 되면 아주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사한 경험을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사례들은 129개국의 언어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그 다양한 언어 구조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의 뿌리의 뿌리로 가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영상도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크스 선생님의 용어인데 그 영상도식 층위까지 오게 되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모든 언어가. 그 영상도식은 안과 밖, 위, 아래, 중심, 주변, 경로, 연결 이런 도식들이 있는데 이런 도식들은 모든 언어의 공통입니다. 이게 우연일까? 그렇지 않죠. 그 영상 도식들이 우리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직접 발생하는 어떤 패턴들인데 우리가 안이다 밖이다 인식하는 거랄지 위다 아래다 또는 앞이다 뒤다 인식하는 이런 것들 말이죠. 이게 왜 그렇게 모든 언어에서 상당히 다른 언어인데도 이 부분에 오게 되면은 거의 흡사하게 나타납니까? 우리 신체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아마 글자가 작아서 여러분 화면에 확인하시기는 어려우실 텐데 맨 왼편부터요. 흑인입니다. 두 번째 백인입니다. 세 번째 동성연애자입니다. 네 번째 이성애자입니다. 동성연애자가 아니고. 다섯 번째 종교인입니다. 여섯 번째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그냥 사람입니다. 그냥. 이런 그림을 왜 그려놨을까? 우리가 지금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르고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뼈는 똑같습니다. 정말로 똑같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거의 뼈 상태에서는 아무 식별도 없을 정도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동일한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물학적인 존재층까지 내려오면 우리가 동일한 종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지금 같은 이제 유전자 기술이 발달한 상태에서는 몇백만 년 된 유골도 이것이 인간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정도가 됩니다. 식별할 수 있단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 종이 공유하는 공통성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종에서 드러나는 생물학적으로 우리 종으로서 인간이 공유하는 그 정도 공통성 또는 공공성이 앞으로 철학에서도 믿고 의지할 만한 객관성의 전부라고 봅니다. 객관성, 보편성 뭐 이런 말 쓰고 계속 그러는데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보편성, 객관성은 이 정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보편성, 객관성이 저는 철학하는데 또는 인문학 하는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과거 이론들은 지금 이 정도 객관성 갖고는 안 되니까 무슨 뭐 절대적 객관성 뭐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뭘 어쩌고 이렇게 수많은 이론들이 나왔는데 무슨 확실성의 탐구니 뭐니 이런 이름으로 실제로 저는 쓸모있는 철학을 하는데 이 정도 객관성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상당한 공공성을 갖고 있는 존재고 그 정도의 공공성만으로도 우리 사회를 얼마든지 열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철학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이상의 지금 공공성, 그 이상의 객관성, 그 이상의 절대성 이건 다 비트겐슈타인식의 말을 하면 철학적 열망의 표현이죠. 그 열망이란 말이 함축하는 건 뭡니까? 해명은 아니란 말입니다. 원하는 것에 관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조건에 대한 해명 쪽으로 눈을 기울이면 우리가 실제로 의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공성은 이 정도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조건에서 우리가 기호적 경험을 확장시키고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될까? 제가 이제 손 모양을 하나 지금 우리 진행 맡고 있는 김혜영 선생한테 부탁을 해서 이 그림 어렵게 이렇게 하나 그렸는데 우리 경험이 확장된 지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손바닥에 해당되는 부분 지금 노란선이든 빨간선이든 또는 녹색선이든 이게 지금 이 손바닥 부분을 공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 하나를 각각 생각해 보자고 말입니다. 다른 문화들을. 이 다른 문화들이 이 손바닥 부분은 다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신체적 물리적 층이 오면은 거의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호적으로 확장되면서 이 손가락 쪽으로 확장된다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점차 다른 모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확장의 방식이 이 기호적 확장, 저는 그렇게 부르고 마크잔 선생님은 은유적 확장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든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층위를 벗어나서 이게 확장되면서 다양한 변이들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도표의 위쪽으로 보시면 기호적 층위로 갈수록 변이가 더 커질 가능성이 많겠고 이 화살표 아래쪽 물리적 층위로 올수록 더 현저한 공공성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양한 문화라고 부르는 것의 현주소고 제가 문화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여기 덧붙여서 개인의 차이도 이 도표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다르죠. 상당히 다른 이상과 희망상을 갖고 있죠. 개개인들조차도. 개개인들도 나는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한 변이들을 개인적으로 드러내지만 여전히 이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저한 공공성을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와 같은 몸을 가진 종으로서 공유하는 이 공통 집안에 대한 믿음, 이 공공성에 대한 믿음을 제가 종적 신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종이 공유하는 공공성에 대한 믿음. 이 종적 신뢰를 약간 고전적인 언어로 바꾸면 저는 그 종적인 신뢰,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다른 모양, 후진국, 선진국 아니면
무슨 성적 지향성, 문화적 지향성이 굉장히 다르고 나보다 질이 낮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 질이 높아 보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변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화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집안이 되는 건 바로 이 지금 종적 공공성이죠. 그래서 그 종적 공공성에 대한 믿음이 바로 종적 신뢰인데 그 고전적인 용어를 쓰면 그것이 저는 휴머니즘의 전부라고 봅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8시 51분 정도 되는데 한 9시에 1분 정도에 다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